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어렵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 이재명입니다. 지은이 김현정, 김민정. 출판사 아시아.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우선 이번 책 낭독에 대해 꽤 고민을 했습니다. 채널 특성상 정치적인 부분을 빼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궁금한 분위기도 해서 그분에 대해 알아보자는 취지로 읽고 정치 활동을 뺀 일부만 낭독을 했습니다. 자서전격인 책을 읽는다고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도움은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알 수 없는 대처와 의문들, 그런 가운데 어린 천사들과 피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광화문에서 같이 촛불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인터넷의 짧은 동영상을 통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인상이 제게 각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헌법재판소 앞에 있었던 기자회견 중 어느 중년 여성이 이재명 시장이 달고 있는 노란 리본이 지겹다는 말을 하자 당신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라고 소리치는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영상을 보고 저는 기존 정치인과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워낙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여러 매체를 통해 토막토막 보고 들은 것도 있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고자 낭독을 준비했습니다. 낭독을 듣는 분들께서도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시고 책의 제목처럼 인간 이재명에 대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출판사로부터 전체 낭독까지 허락을 받았지만 채널 동영상 제작 및 운영에 무리가 있을 듯 싶어서 기존의 영상들과 큰 차이 없이 낭독을 해봤습니다. 혹시 낭독을 더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 경우 댓글을 주시면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1. 이재명의 맷집. 경북 안동군 예안면 도촌에서 태어난 이재명은 초등학교 6년 동안 시오리길을 걸어 다녔다. 차가 다니지 않는 6km 산길이었다. 오가는데 4시간이 걸렸다. 산길을 오르내리고 돌다리를 건너 학교에 도착하면 벌써 배는 다 꺼지고 기진맥진이었다. 이재명의 아버지는 그가 3학년이던 해에 마지막 남아있던 밭을 팔아치우고 서울로 떠났다. 땅 한 평 없는 도촌에 남은 어머니는 혼자서 자식 5을 키웠다. 날마다 남의 밭에서 일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남의 일을 해주고 어머니가 받아온 보리쌀이 그들의 주식이었다. 꽁보리밥도 호강이었다. 자주 보리쌀마저 부족했다. 어머니는 벼와 보리를 찧으면서 생긴 겨를 얻어다 곁떡을 쪄주었다. 까칠까칠한 겨가 목구멍에 걸려 잘 넘어가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곁떡이라고 하지 않고 개떡이라고 했을까. 정말 먹기 싫었다. 그래도 이재명은 수십 번을 꼭꼭 씹어 곁떡을 삼켰다. 배가 고파서만은 아니었다. 그의 엄마가 미안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의 형 재영과 재선도 마찬가지였다. 그보다 더 어린 남동생 재문과 여동생 재옥만 목구멍이 따갑다고 투정을 부렸다.
이재명은 투정을 부리는 철부지 동생들에게 작은 눈으로 째려보며 눈치를 줬다. 니들 엄마를 슬프게 하면 혼나? 엄마 몰래 종주먹까지 쥐어 보이는 이재명에게 밀린 동생들은 마지못해 우물우물 씹은 곁떡을 물과 함께 삼켰다. 9살의 이재명은 아버지가 떠난 집에서 곁떡을 씹으며 벌써 알아차렸다. 자신은 어차피 중학교에도 가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니 공부 따위는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었다. 잘할 수도 없었다.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크레파스, 도화지 같은 준비물을 챙겨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번번이 회초리를 맞았다. 그는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풍경화를 그리러 나가면 학교에 혼자 남아 화장실 청소를 했다. 할미꽃 뿌리를 변기에 다져 넣으면 구더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그는 10살에 알게 되었다. 미술 시간만큼이나 싫은 것이 온갖 강조 기간이었다. 불조심 강조 기간, 간첩 신고 강조 기간, 쥐잡기 강조 기간, 수도 없는 강조 기간이 이어졌다. 대체 그 산골에서 누가 본다고 강조 기간마다 바꿔가며 문방구에서 파는 리본을 사서 달아야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어머니에게 말도 꺼내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웃집으로 돈을 빌리러 가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신이 매를 맞고 벌을 받는 것이 나았다. 벼 이삭과 보리 이삭 줍기도 싫었다. 말이 이삭 줍기지 있는 집 아이들은 다 자기 집에 있는 벼와 보리를 퍼왔다. 이삭을 주울 논밭 한 평 없고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모자라는 줄 뻔히 알면서 벼와 보리를 달라고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 수는 없었다. 이재명은 그냥 선생님에게 얻어 터지는 쪽을 선택했다. 어머니의 일을 돕느라 미화 작업에서 빠진 그는 선생님에게 뺨을 27대나 맞았다. 27대. 뺨 맞은 숫자는 같은 반이었던 팔촌 이재환이 세어줘서 알았다. 터진 코피로 칠갑을 한 어린 이재명의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도 뺨을 후려치는 선생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너 맷집 끝내준다? 27대를 맞고 어떻게 고개를 안 숙이냐? 팔촌인 이재환은 뺨을 맞을 때 보여준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원망에 차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다고 했다. 이재명도 불꽃을 보긴 봤다. 선생님의 크고 두터운 손바닥이 뺨을 후려칠 때마다 눈앞에 불꽃이 번쩍번쩍 튀었다. 그러나 가장 아팠던 매는 선생님이 때린 것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이재명과 그의 친구 하나를 마주 세우고 서로의 뺨을 때리게 했다. 더구나 그 친구는 이재명의 팔촌이었다. 이재명이 27대의 뺨을 맞던 날, 그가 맞은 뺨의 숫자를 기억해주고 함께 눈물을 찔끔거려준 이재환이었다. 그들이 서로를 때려야 한 유일한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이재명이 기억하는 가장 아프고 쓰라리고 치욕스러운 매질이었다.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은회가 열린 6학년 때였다. 반장이 돈을 모아 과일과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이재명은 누구보다 담임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이재명처럼 돈을 내지 못한 아이들은 사은회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선생님이 몇 번이나 먹으라고 했지만 먹지 않았다. 선생님께 죄송하고 돈을 낸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자존심도 상했다. 자두와 복숭아의 달콤한 향기가 교실에 가득했다. 아이들이 깨물어 먹는 자두의 새콤달콤한 냄새에 그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였다. 어린 이재명은
침 넘기는 소리가 날까 조심조심 침을 삼켰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 참은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 사은회가 끝나고 난 다음 청소 시간이었다. 이재명은 선생님의 몫으로 남겨두었던 과일에 손을 대고 말았다. 이재명과 그의 친구들은 결국 그 과일을 개눈 감추듯 전부 먹어버렸다.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은 그들을 엎드려 뻗쳐시키고 몽둥이질을 했다. 먹으라고 할 때 당당하게 먹지 못하고 왜 훔쳐먹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냐? 아이들을 호되게 야단친 선생님이 교실을 나서며 말했다.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 이재명과 그의 가난한 친구들은 더 맞을 각오를 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선생님의 손에는 과일이 들려 있었다. 자존심 때문에 다른 아이들 앞에서 먹지 못하다가 결국 허기 앞에 무릎을 꿇은 어린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이었다. 하지만 이재명은 자꾸만 눈물이 나서 선생님이 사다 준 500원어치의 과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다른 선생님에게 27대의 뺨을 맞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제명이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떤 날보다도 멀고 힘들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주술이 필요했다. 넌 될 놈이야. 그것도 크게. 그의 집에 놀러온 먼 친척이 한 소리였다. 그 친척은 그의 귓볼 밑에 성냥개비를 넣어보고 나서 감탄했다. 야, 귀 잘생겼다. 귓볼이 커서 귓볼 밑에 성냥개비도 2개나 들어가. 넌 앞으로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친척은 이재명을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를 되풀이했다. 얼마나 추워줄 게 없었으면 귓볼에 성냥개비 2개 들어가는 걸 치켜 세웠을까. 방 안에 둔 물그릇이 얼어서 부풀어 오르는 초라한 소개집조차 하나 없어 새들어 사는 이재명의 집에 무슨 꿈과 희망이 있었겠는가. 그가 불쌍해서 한 말이거나 농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희망의 불빛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말이 가물거리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었다. 달리 귀한 말을 들어보지 못한 그는 그 근거 없는 말이라도 믿고 싶었고 믿어야 했다. 그의 귀로 부족할 때는 전문가의 예언을 떠올렸다. 그가 풀 죽어 있으면 어머니는 전바치가 한 말을 전해주었다. 재맹아, 니는 잘 될 기라. 전바치가 틀림없이 잘 된다 카더라. 니 덕분에 내도 호강한다 안카나. 그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한 전바치는 이재명의 생일을 정해준 이였다. 어머니는 자식이 많아서인지 7번째로 태어난 이재명의 생일날을 잊어버렸다. 태어난 날이 10월 22일인지 23일인지 헷갈린 어머니는 점을 쳐서 나온 날을 생일로 정했다. 전바치는 23일이라고 했고 이재명의 생일은 그날부터 10월 23일이 되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러 갔다고 늘 변명했다. 전바치가 정말 크게 될 아이라며 그를 잘 키우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재명도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재영 형이 아버지에게 가고 나서 형이 하던 일은 그와 동생들의 몫이 되었다. 그와 함께 병아리를 키우며 굳은 일을 하는 동생. 재문이와 재욱이는 소풍날에도 빵 하나 사 먹지 못했다. 다른 아이들은 빵과 과자, 음료수를 사 먹었지만 이재명과 2 동생은 사이다 1병이 다였다. 어머니한테 받은 100원으로 30원짜리 사이다 3병을 사서 나눠 가지면 딸랑 10원이 남았다. 그걸로는 과자 1봉지 살 수 없었다.
소풍날인데도 과자 한 봉지 사주지 못한 동생들을 도와주려면 전바치 말대로 그가 잘 되어야 했다.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법이었다. 성남시장이 된 제명은 시장실 옆에 홍보관을 열고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 편성된 내고장 바로 알기에 맞는 컨텐츠로 채웠다. 찾아오는 성남시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쓰게 했다. 이재명은 아이들에게 꿈을 이루라고 일일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글을 써주었다. 꼭 선생님 되세요. 꼭 발명가 되세요. 성남시의 비서실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장 이재명이 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그토록 정성을 기울여 원하는 꿈을 일일이 적어주는지 몰랐다. 위로와 격려, 응원에 굶주려 보지 않은 사람은 끝내 모를 것이다. 이재명의 세 가지 목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재명은 도천의 화전민 소갯집을 떠났다. 재영 형을 서울로 부른 아버지가 남은 가족도 올라오라고 부른 것이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재명은 중학교를 졸업한 재선 형, 초등학교에 다니던 두 동생과 함께 엄마를 따라 도촌을 떠났다. 정확히 1976년 2월 26일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에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이 아닌 성남이었다. 성남의 단대오거리에 내렸을 때 진눈깨비는 가는 눈발로 바뀌어 있었다. 마중 나온 재영 형을 따라 상대원동 비탈길을 올라갔다. 질척거리는 흙이 달라붙어 고무신은 자꾸 벗겨졌다. 봄인데도 발이 시렸다. 이재명의 가족이 살 집, 아니 그들이 살 단칸방이 가파른 비탈길의 꼭대기에 있었다. 이재명은 아버지가 돈을 조금 벌어서 그들을 부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그들이 새든 집은 디귿자 모양이었는데 가운데 방 두 칸은 주인집이 쓰고 양쪽으로 두 칸씩 딸린 방은 새를 놓았다. 마당 복판에는 공동으로 쓰는 수도가 있었다. 세입자들은 주인집 식구가 쓰는 화장실을 쓰지 못하고 공중 화장실에가 줄을 서야 했다. 이재명은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온 식구가 땅을 파고 돌을 주워내어 만든 마지막 산전마저 팔아먹고 떠난 아버지는 서울도 아닌 성남에 전세도 아닌 월세를 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공장에 취직했다. 그의 나이 13살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그는 만으로 겨우 12살의 노동자가 된 것이다. 13살 소년공 이재명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장에서 한 일은 납땜이었다. 연탄가스와 납연기가 자욱한 작은 공장이었다. 목걸이를 만드는 첫 번째 공장에서 그는 신주라고 불리는 황동선을 꼬아 납으로 땜질을 했다. 그의 앞에는 납을 끓이는 연탄 화덕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염산을 담은 용기가 놓여 있었다. 모양이 잡힌 신주에 염산을 묻힌 다음 얼른 납으로 때우는 단순 작업의 반복이었다. 연탄 화덕을 안고 납 연기를 마시며 작업을 하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속옷은 땀으로 흥건히 젖었다. 연탄가스 냄새에다 기화된 납과 수은, 카드뮴 냄새까지 뒤섞인 작업장에서 종일 일을 하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질어질했다. 남들도 다 참고 일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해 물질인지도 모른 채 참고 일했다. 하루는 염산이 담긴 용기를 엎질러 그의 다리에 튀었다.
금방 딱딱하게 굳은 그의 청바지가 부서졌지만 그는 다리를 씻고 와서 다시 작업을 계속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받은 한 달 월급은 3,000원이었다. 쌀 한 가마니가 3,500원 하던 시절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힘든 시간이 출근 시간이었다. 공장으로 가는 길에 등교하는 학생들과 마주치면 마음이 무척 힘들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그들의 교복이 부러웠고 자신이 입은 회색 작업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특히 같은 또래의 여학생을 마주치면 어디로든 숨고 싶었다. 그는 월급 10,000원을 준다는 두 번째 공장으로 옮겼다. 역시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공장이 집에서 20리나 떨어진 창곡동이고 작업장이 반지하여서 첫 번째 공장보다 작업 환경이 더 나빴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3배가 어딘가.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12시간을 일했다. 일이 밀리면 더 늦기도 했다. 그래도 3배가 아닌가. 공장에서는 점심도 저녁도 주지 않았다. 점심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은 건너뛰고 퇴근 시각까지 일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가 돌아올 때까지 주무시지 않고 기다렸다. 그는 대문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어머니에게 마주 달려가 품에 안겼다. 엄마! 어머니는 12시간 넘게 일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13살 아들의 등을 말없이 두드려주고 밥상을 내왔다. 그는 어머니가 자기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어머니의 고생은 성남에 와서도 줄어들지 않았다. 어머니는 시장통에 있는 유료 공중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돈을 받는 일을 했다. 휴지도 팔았다. 혼자서 종일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느라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어머니는 점심마저 화장실에서 해결했다. 집에서 너무 멀어 많이 힘들제? 수척해진 그를 보고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어깨에 힘을 주고 말했다. 괜찮아. 그래도 월급을 많이 주잖아. 내일 밀린 월급을 다 준대. 사장은 3개월이나 월급을 미뤘다. 곧 돈이 들어오면 준다며 지금까지 미뤘던 월급을 모두 주겠다고 한 날이 내일이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출근을 했는데 공장 문이 잠겨 있었다. 앞불싸. 사장이 야반 도주한 것이다. 그는 석 달 동안 일한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공장의 사장을 13살 소년공이 찾을 방법은 없었다. 취업 연령 미달인 그는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다. 그래, 괜찮다. 니는 잘 될 기라. 틀림없이 잘 된다 했다. 그의 어머니는 억울하고 분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이재명을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이재명의 아버지가 이번엔 제대로 된 회사라며 데리고 간 공장은 동마 고무였다. 콘덴서용 고무 기판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목걸이 공장보다는 규모가 큰 회사였다. 나이를 따지지 않던 목걸이 공장과 달리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했다. 취업 연령 미달인 만 12세의 이재명은 앞집에 살던 동네 형 박승원의 이름을 빌려서 취직을 했다. 이재명은 연마반에 배치되었다. 사출기로 고무판을 찍어낸 다음 프레스기로 구멍을 뚫은 기판을 성형반에서 연마반으로 넘겼다. 연마를 맡은 그는 모터에 장착된 연마기로 고무기판의 구멍과 모서리를 매끈하게 갈아내는 작업을 했다. 연마기로 갈아대는 검은 고무가루가 공장 안에 가득했다. 목걸이 공장의 연탄가스와 남연기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면 얼굴이 새까맸다. 목이 따가워 가래침을 뱉으면
그것도 새까맣기는 마찬가지였다. 13살 소년공에게 제대로 된 공장은 없었다. 고무가루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고속으로 돌아가는 원통 연마기에 장착된 그라인더 날에 닿으면 고무뿐만 아니라 쇳조각도 여지없이 날아갔다. 강도가 낮은 원형 평사포와 주름이 잡힌 해바라기 사포에도 손가락이 닿으면 살과 손톱이 그대로 뜯겨나갔다. 그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전동 연마기로 고무기판을 매끈하고 깔끔하게 갈아내야 했다. 고무판과 함께 손가락을 갈아버리기 일쑤였다. 손가락 피부와 손톱 일부가 고무판과 함께 갈려나가는 것은 연마반에서 예사였다. 이재명도 2달이 지나지 않아 손가락의 지문이 모두 지워졌다. 그래도 동마 고무에서는 잔업을 하면 라면 하나를 줬다. 그냥 생라면 한 봉지였다. 야근은 밤 10시까지고 철야는 새벽 2시까지였다. 그와 비슷한 또래의 소년공들은 저녁으로 생라면 하나를 주는 사장에게 고마워하며 생라면에 수프를 뿌려서 아작아작 맛있게 씹어 먹었다. 하지만 라면이 아까워 으깨 먹지 못하고 집으로 가져가는 소년공들도 덜어 있었다. 이재명도 거기에 속했다. 이재명은 집에 가서 동생들과 함께 끓여 먹으려고 참았다. 재문과 재옥은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라면 하나로 나눠 먹으려면 물을 잔뜩 부어야 했다. 그것이 13살 난 형으로서, 오빠로서 할 수 있는 그의 최선이었다. 그는 고픈 배를 수돗물로 채우고 새벽 2시에 일이 끝나면 공장 구석에 종이 박스를 깔고 찌그러져 잠을 잤다. 깔고 누울 박스가 없으면 제품 더미 사이에 기대 앉아 고무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었다. 4시에 통금이 해제되어야 집에 갈 수 있었다. 소년공들은 야근과 철야를 좋아했다. 이재명도 그랬다. 집에 들고 갈 라면 한 봉지가 생기는 데다 일당도 더 주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이 휴일일 때는 철야가 끝나도 자지 않고 공장 친구들과 장난치고 노래를 부르며 놀기도 했다. 공장에는 이재명보다 더 어린 소년공도 있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강원도에서 올라온 녀석은 노래를 잘 불렀다. 녀석은 하남석에 밤에 떠난 여인을 이재명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재명이 처음 배운 유행가였다. 하얀 손을 흔들며 입가에는 미소 짓지만. 그렇게 공장에 적응해 가던 그는 고무 기판과 함께 손가락이 떡이 되는 사고를 당했다. 연마기가 지문을 지울 만큼 살을 뜯어가는 정도가 아니었다. 피와 살과 새까만 고무가루가 뒤범벅이 되었다. 다행히 뼈는 무사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그의 살과 고무를 분리해내지 못한 채 봉합했다. 사장은 그의 뒤통수를 후려치며 야단쳤다. 조심했어야지. 그 기계가 얼마나 비싼 줄이나 알아? 그는 일당 400원을 받기 위해 깁스를 한 채 다시 출근했다. 치료 기간에는 일하지 않아도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걸 그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00원을 받기 위해 깁스한 왼손을 어깨에 매달고 공장에 나가 오른손으로 다른 사람의 작업을 보조했다. 어머니는 깁스를 푼 다음에 다시 나가라고 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가 한 번 고집을 피우면 누구도 꺾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어머니는 아침마다 그의 손을 잡고 공장 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를 바래다 준 어머니는 시장통으로 가서 밤 10시까지 공중 화장실을 지켰다. 그가 철야를 하는 날이면 어머니는 새벽 4시에 그를 데리러 공장으로 왔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손가락에 새살이 돋아났지만 빼내지 못한 검푸른 고무가루는 영원히 신체의 일부로 남았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나온 그의 손바닥을 제일 먼저 확인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손바닥과 손톱 어딘가는 긁히거나 깎이고 마는 것이 맨손으로 하는 연마 작업이었다. 장갑을 끼면 손이 둔해져서 기판을 깔끔하게 갈아낼 수 없었다. 제대로 된 공장이라더니 이러다가는 손이 남아나질 않겠다. 어머니는 이 일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은 물러서지 않고 날마다 공장에 출근했다. 그마저 맥없이 물러서서는 언제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노연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종일 화장실을 지키며 소변 10원, 대변 20원을 받고 화장실 청소를 하게 만든 아버지가 못한다면 그가 할 작정이었다. 어머니를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종일 화장실을 지키며 일을 하던 한 어머니가 있었다. 한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밤 10시가 넘어서야 공장에서 퇴근하던 13살 난 아들이 있었다. 그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은 지금도 단대 사거리에서 상대원동으로 이어져 있다. 45년 전 그 길 위에 두 사람이 남겨둔 발자국에는 무엇으로도 지우지 못할 가난의 상흔과 함께 누구도 넘보지 못할 연민과 사랑이 스며 있다. 아버지는 그가 잠시도 집에서 노는 것을 보아 넘기지 못했다. 아버지가 바로 구해온 5번째 공장이 대양실업이었다. 얼마 전까지 다녔던 아주냉동 근처에 있는 대양실업은 스키장갑과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15살 소년공이 배치받은 곳은 프레스반이었다. 프레스반 시다가 된 그는 소가죽 원단을 프레스실로 가져오고 프레스기로 재단한 소가죽을 2층에 미싱반으로 올려주는 일을 했다. 진짜 소 한 마리의 등가죽을 통으로 가공한 원단은 무거웠다. 사고가 터졌다. 왼쪽 손목이 육중한 프레스 기계에 당했다. 손목뼈가 깨지는 사고였다. 다행히 손목의 바깥쪽을 프레스가 쳐낸 것이었다. 만약 손목이 완전히 끼었으면 손 전체가 쥐포처럼 으스러졌을 사고였다. 0.001초만 더 늦게 손목을 빼내었으면 그의 한쪽 손은 사라졌을 것이다. 치료는 받지 못했다. 손목 전체가 부어올랐지만 타박상으로 여겼다. 아주냉동에서 뼈가 보일 정도로 함석 모서리에 찍혀도 병원에 가지 않은 그였다. 빨간 약을 바르고 안티프라민을 발라도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여러 날이 지나면서 붓기는 가라앉았는데 통증은 여전했다. 손목에 힘을 주기가 어려웠다. 소가죽을 펼쳐들고 프레스 작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아팠다. 그는 이 사고가 그에게 평생의 장애를 안겨주리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았던 손목은 한두 달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다. 겉으로 멀쩡한데 아프다고 해봐야 꾀병을 부리는 놈으로 찍혀 미움만 살 뿐이었다. 두 손이 멀쩡한 소년공들과 똑같이 일해야 했다. 손목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그에게 무거운 야구 글러브 박스를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권투시합이었다. 공장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권투 경기가 열렸다. 경기는 점심시간에 공장의 창고에서 벌어졌다. 선수는 공장의 소년공들이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경기가 아니었다. 선수 지명권은 반장과 고참들에게 있었다. 고참이 찍으면 소년공들은 글러브를 끼고 나가 싸워야 했다. 고참들은 점심시간이 임박하면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CM송을 흥얼거리며 경기를 예고했다. 그들은 만만한 소년공들에게 싸움을 시키고 자기들이 먹을 브라보콘 내기를 걸었다. 하고 싶지도 않은 경기를 해야 하는 소년공도 내기를 걸어야 했다. 정말 개떡 같은 경기였다. 공장에서 터무니없는 권투 경기가 벌어진 것은 홍수환과 김성준 때문이었다.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를 박치기로 잡아들인 프로레슬러 김일과 당수왕 천규덕의 인기가 시들고 난 다음 불어닥친 것이 권투였다. 특히 홍수환과 김성준은 인기 절정이었다. 지난 겨울 파나마에서 열린 세계 챔피언 방어전에서 2회전에서만 4번 다운당하고 일어나 3회전에서 도전자 카라스키아를 KO시킨 홍수환은 국민 영웅이었다. 11전 11승, 11KO승을 자랑하던 카라스키아를 적지 파나마에서 KO시킨 홍수환의 사전오기 신화는 공장의 권투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거기다 소매치기 출신의 복서 김성준은 공장 노동자들의 히어로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출해 소매치기가 되었던 김성준은 권투를 시작한 지 단 일주일 만에 2년 경력의 선수를 KO시키는 신화를 썼다. 소매치기 일제 단속에 걸려 구속되었다가 권투에 전념하기로 약속하고 풀려난 그는 승승장구했다. 김성준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선수였다. 오로지 투지와 근성으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워 세계 챔피언이 된 깡다구의 파이터였다. 이재명도 홍수환과 김성준을 응원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미 권투가 불가능한 몸이었다. 한쪽 손목을 쓰지 못하는 그가 이기기는 쉽지 않았다. 이재명은 자주 지고 어쩌다 이겼다. 많이 얻어터지고 조금 때렸다. 그러나 이재명이 일방적으로 나가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다. 맷집과 깡다구만큼은 김성준에게 붙여도 밀리지 않을 이재명이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에게 27대의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였다. 3. Today is my best day. 이재명은 도금실에 감춰둔 책을 보다가 들켜 구박을 받곤 했다. 그래도 작업 속도가 빠르고 분량률이 낮았기 때문에 크게 문책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는 일을 잘하는 소년공이었다. 공부 때문에 구박당하는 것은 공장보다 집에서 더 심했다. 공장에서 퇴근하고 학원에 다녀와 밤늦게 공부를 하면 아버지가 불을 탁 꺼버리기 일쑤였다. 아버지가 불을 꺼버리면 이재명은 마당으로 나갔다. 물통을 엎어놓고 주인집 창문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을 빌려 간신히 보이는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전기세와 그의 학원비를 너무나 아까워했다. 아버지는 번번이 그를 절망에 빠뜨렸다. 이번에도 학원비 때문에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은 이재명은 공부를 그만두려 했다. 학원비도 안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대학에 보내줄 리가 없었다. 어차피 대학에 가지 못한다면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해봐야 소용도 없었다. 아예 공부를 집어치우려던 그를 잡아준 것은 김창구 선생이었다. 김창구 선생은 대입 단과 학원인 성일학원의 원장이었다. 이재명은 다른 과목은 독학으로도 따라갈 자신이 있었지만 영어와 수학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을 등록한 단과 학원이 성일학원이었다. 아버지에게 더는 학원비를 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기로 작정한 이재명은 2달을 다닌 학원에 그만 다니겠다고 했다. 김창구 원장은 그를 불러 이유를 물었다. 돈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더는 학원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럼
돈 내지 말고 다녀. 이재명은 자기가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아 김창구 원장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김창구 원장은 다시 말했다. 그냥 다니라고. 왜요? 왜? 너 공부하고 싶잖아. 네, 그럼 공부를 해야지. 김창구 선생은 한 발 더 나가 그의 동생 재문이도 학원에 그냥 다녀도 좋다고 했다. 성일학원에서 무료로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이 여럿이라는 걸 이재명은 나중에야 알았다. 재명이 넌 공부해야 될 놈이야. 넌 달라. 세상에는 이런 선생님도 있었다. 김창구 선생은 아버지로부터도 단 한 번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재명에게 해주었다. 이재명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재명은 악착같이 공부를 할 작정으로 다시 라카실 근무를 자원했다. 도금 작업의 최종 공정을 담당하는 라카실은 이중으로 밀폐된 방진 구역이었다. 도금실처럼 반장이나 직장이 작업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없었다. 그만큼 독성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화약약품 냄새가 지독했다. 이재명은 라카실에서 틈틈이 책을 보며 3개 초등학교 도서실을 떠올렸다. 책 냄새가 가득하던 도서실과 달리 아세톤과 벤젠 냄새만 가득했지만 라카실은 16살 소년공이 혼자서 책을 볼 수 있는 천국이었고 유일한 도피처였다. 이재명은 그 지독한 화공약품 냄새 속에서 할당된 작업량을 최고의 속도로 해치우고 검정고시 공부를 했다. 대입 검정고시는 2달 앞으로 다가왔다.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몸이 자꾸 말썽을 부렸다. 라카실에 일하면서 두통이 잦아졌다. 거기다 매일 아세톤과 벤젠에 노출된 코까지 헐기 시작했다. 대양 실업에서 프레스에 지인 손목도 수시로 속을 썩였다. 마음은 급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오리엔트 본사가 서울의 성수동에 있어서 성남의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그냥 돌아온 이재명은 손목의 통증을 그냥 참고 견뎌야 했다. 이재명은 오리엔트에 다닌 지난 한 해 동안 키가 무려 15cm나 컸다. 그렇게 폭풍 성장을 하면서 뼈도 자랐다. 자라지 않은 유일한 뼈가 대양 실업의 프레스기에 당한 그의 왼쪽 손목 바깥뼈였다. 프레스기에 관절이 으깨지면서 성장판도 파손되었던 것이다. 왼쪽 손목 뼈 2개 중에서 안쪽 뼈만 폭풍 성장을 하면서 자라지 않는 바깥을 압박했다. 결국 팔이 눈에 띄게 뒤틀리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이재명은 밤새 끙끙 앓으며 고민했다. 이러다가는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시험은 시험대로 망칠 것 같았다. 사표를 내고 검정고시를 볼 때까지 2개월만이라도 쉬면서 공부에 전념하고 싶었다. 여러 날을 망설이던 이재명은 반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반장은 계속 다니라며 그를 달랬다. 그는 최종 도장 공정을 맡은 숙련공이었다. 그만큼 분량 없이 빠르게 락카 작업을 해낼 사람이 공장 안에 없었다. 이재명은 공부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틀 뒤에는 생산부장이 직접 내려와 제발 한 달만 더 일하고 나가라고 했다. 부장이 직접 부탁을 하는데 그만두려니 미안한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조금 뿌듯하기도 했다. 그가 그만큼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된 것이었다. 그는 결국 대입 검정고시 시험 한 달 전인 3월 3일까지 다니기로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 달 월급 5만 3천 원을 받아 4천 원을 삥땅 치고 4만 9천 원만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한 달 용돈과 차비, 학원비로 2,300원을 주었다.
그는 미리 4,000원을 삥땅 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문제집을 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차비가 부족해서 그는 학원에 갈 때는 걸어서 가고 올 때만 버스를 탔다. 학생용 회수권은 쌌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원에 다니는 그와 같은 소년공들은 일반 요금을 내야만 했다. 공장을 그만두는 날도 몸은 여전히 아팠다. 특히 부어오르던 코끝이 아예 골무면서 한쪽 콧구멍을 막았다. 남은 한쪽 코로 숨을 쉬려니 답답하고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 가서 검정고시 원서를 내려면 도장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의 도장은 보이지 않고 재영형과 재선형의 도장만 있었다. 지금까지 남의 이름으로만 공장에 다녀서 고입 검정고시를 보느라 재작년에 새긴 그의 도장은 그동안 쓸 일이 없었다. 도장을 새로 새기려면 1,000원이었다.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던 그는 발을 동동 굴렀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꼬깃꼬깃 접어서 감춰두었던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었다. 이재명은 차마 어머니의 비상금을 축낼 수가 없었다. 국리 끝에 재영형의 도장을 연필칼로 살살 고쳤다. 이재영의 영자를 명자처럼 보이게 이응을 미음처럼 조심스럽게 파냈다. 마지막 글자를 조금 흐리게 찍어보니 비슷했다. 그는 재영형의 도장과 재선형의 도장을 가지고 원서를 받으러 수원에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 갔다. 재명은 올해 대입검정고시를 같이 보기로 한 재선형의 원서도 함께 받았다. 그는 형인 재선의 원서를 자기 것보다 먼저 받았다. 재선형의 번호는 66번, 그의 번호는 67번이었다. 1980년 대입 검정고시 시험은 4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이었다. 그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형과 함께 버스를 타고 수원으로 가서 시험을 봤다. 첫날 시험은 쉬웠다. 이튿날도 새벽에 일어나 시험을 보러 갔다. 이재명은 체육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다 자신이 있었다. 시험을 끝낸 재선형 얼굴이 어두웠다. 시험을 잘 못 본 형 앞에서 이재명은 시험을 잘 봤다고 할 수 없었다. 재선형은 바로 수원역으로 가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다. 이재명은 재선형을 수원역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의 형은 원서값과 우표 산 돈의 용돈을 보태서 그에게 줬고 그는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기차에서 먹으라고 형에게 줬다. 검정고시 결과 발표는 5월 중순이었고 대입 예비고사는 11월이었다. 이재명은 아버지한테 대입 학원에 나가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다. 대입 예비고사가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검정고시 결과 발표를 보고 나서 학원에 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당장 공장에 다시 취업하라는 아버지가 너무나 야속했다. 남들은 3년 동안 공부해서 보는 대학 시험이었다. 그는 아침부터 일자리를 알아보러 공단으로 갔다. 작업 시간에 공단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텅 빈 공단 거리를 혼자 터덜터덜 돌아다니며 취업 공고판을 살폈다. 의료보험이 되는 공장은 하나도 없었다. 아픈 팔을 치료하려면 보험이라도 되는 공장에 들어가야 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가련하고 슬퍼서 죽어버리고 싶었다. 자기가 죽어버리면 아버지가 그때는 후회할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풍에 다녀오는 학생들을 만났다. 여태 교복 한번 입어보지 못한 자신의 신세가 한심했다. 죽더라도 교복 한 번은 입어본 다음에 죽고 싶었다. 이대로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했다. 아버지는 그런 그의 마음에는 아랑곳 없었다.
걱정하며 확인한 대입 검정고시 합격자 번호에도 66번과 67번이 모두 있었다. 단짝 친구 심정훈도 합격이었다. 재선형이 합격해서 무엇보다 기뻤다. 이재명은 어젯밤 일기에 영어 공부 삼아 쓴 두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Today's my best day. Tomorrow is the most day. 이재명은 재선형에게 합격 소식을 알려주려고 사당동으로 갔다. 부산 인근의 현장에서 사당동 공장으로 올라와 있던 재선형은 합격 사실이 믿기지 않는 모양인지 정말이냐고 그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는 그렇게 꿈꾸던 대학에 갈 수 있는 첫째 관문을 넘었다. 4. 절실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이재명의 아버지는 앞으로 그가 공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2만 원만 집에 가져다 주고 나머지는 그의 학원비와 책값, 차비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는 그동안 길게 길렀던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고 공장에 나갔다. 만나는 사람마다 빡빡 밀어버린 그의 머리를 보고 웬일이냐고 물었다. 이재명은 대답 대신 씩 웃고 말았다. 그가 머리를 깎은 이유가 차비 때문이라는 것을 동료들이 알 리 없었다. 답심리 학원까지 오가는 버스비를 학생 요금으로 내려면 중고등학생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야 했다. 삼영학원 대입종합반은 1981년 3월 2일에 개강했다. 이재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8개월이었다. 전두환이 이끄는 국보위는 대입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입 예비고사는 대입 학력고사로 바뀌었다. 11월에 치르는 학력고사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결판나는 제도였다. 이재명이 장학금을 주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8개월 뒤에 학력고사에서 260점은 받아야 했다. 이재명은 공장에서 퇴근하면 바로 시외버스를 타고 답심리 학원으로 달려갔다. 수업은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이었다. 그는 수첩을 들고 다니며 학원으로 오가는 버스에서 영어 단어를 외웠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입시 공부를 해야 하는 소년공은 그렇게 시간을 벌어야 했다. 이재명은 10시에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단어장을 든 채 졸다가 성남의 사기막골 종점까지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차장이 깨워서 눈을 뜬 그는 통금 시간에 걸리지 않으려고 동네까지 전력을 다해 질주했다. 심야의 단독 마라톤 결승점은 집이 아니라 집 근처의 독서실이었다. 공부방이 없었던 이재명은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했다.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며 밤새 공부를 하고 새벽 4시에 통금이 해제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잠시 눈을 붙이고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오리엔트로 출근해 돌가루와 쇳가루를 마시며 종일 시계판을 깎고 다듬었다. 퇴근 시각을 알리는 벨이 울리면 그는 공장을 뛰쳐나와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학원으로 달려갔다. 공장에서 학원, 학원에서 독서실, 독서실에서 집, 집에서 공장. 이재명의 하루하루는 쳇바퀴처럼 돌아갔지만 하루도 편안하게 돌아가는 날은 없었다. 매일 시간과 싸우고 졸음과 전투를 벌여야 했다.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공장의 일상적인 폭력도 그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다. 처음으로 학원에 빠진 것도 공장에서 맞아 갈비뼈에 금이 간 날이었다. 주먹으로 맞은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숨을 쉬기조차도 어려워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집으로 온 이재명에게 아버지는 야단을 쳤다. 비싼 돈 내고 학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파서 죽겠다는 아들에게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보지조차 않는 아버지가 너무나 야속했다. 다음 날 그가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펄쩍 뛰었다. 타박상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었다.
그가 애원해도 아버지는 막무가내였다.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그의 손에 쥐어준 돈을 들고 병원에 갔다. 엑스레이를 찍어본 의사는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했다. 의사는 가만히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 통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데 그는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공장에도 나가야 했고 학원에도 나가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치료비였다. 의사는 폭력을 당해 다친 건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이 되지 않으면 치료비가 굉장했다. 그는 돈이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약만 주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그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긴 의사는 어디에 부딪혀 다친 것으로 해서 의료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고마웠다. 그래도 하루 치료비가 1,500원이었다. 치료비 때문에 그는 재영 형에게 맞은 얘기를 했다. 재영 형은 공장으로 찾아와 자기 동생 때린 놈을 죽여놓고야 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재명은 재영 형 덕분에 사과를 받았다.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치료비도 받았다. 고마웠다. 의사도 고마웠고 재영 형도 고마웠다. 그는 갈비뼈가 부러진 몸으로 출근을 하고 학원을 가고 독서실에서 밤새껏 공부했다. 아프다고 쉬고 졸린다고 잘 수가 없는 그였다. 8개월 동안 공부해서 3년을 꼬박 고등학교에서 공부만 한 아이들과 겨루려면 어쩔 수 없었다. 남들처럼 해서 무수저인 그가 살아남을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살고 가족들을 구하려면 그의 능력을 결과로 증명해야만 했다. 그것도 3년이 아닌 8개월 만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탈출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다. 힘들고 아프고 졸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어차피 죽을 작정을 하고 시작한 공부였다. 여기서 물러서면 그에게 내일은 없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이재명 자신이 잘 알았다. 그는 학원에 등록하던 날 일기에 적어둔 문장을 떠올렸다. 이미 살은 시위를 떠났다. 떠난 바에야 정확하게 꽂히자. 돈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학원에서는 조잡하게 프린트한 문제집을 주고 교재비로 35,000원이나 받았다. 그는 돈을 내지 못하고 며칠을 미뤘다. 성남에서 답신리까지 오가는 버스비도 빠듯한 그였다. 학생이 아닌데 학생 요금을 낸다며 일반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버스 안내양과 수시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결국 돈 때문에 학원을 그만두었다. 사명학원에 다닌 지 2달 만이었다. 돈이 원수였다. 그의 아버지는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었다. 집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학원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부러진 갈비뼈도 막지 못한 그의 학원행을 돈이 가로막았다. 5월분 수강료를 내지 못한 그는 학원에 더 나갈 수 없었다. 이재명도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공장에 다녀와서 KBS에서 하는 TV 과외를 보며 혼자 공부를 계속했다. 이제부터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공부하는 데 쓰겠다고 선언하고 아버지에게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3개월 월급을 모은 이재명은 2달 만에 다시 사명학원 종합반에 복귀했다. 학력고사는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공장에 다니면서 남은 4개월 동안 공부해서 학력고사 260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가난한 소년공에게 없는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돈보다 더 없는 것이 시간이었다. 그는 학원의 야간이 아닌 주간반에 등록했다. 오리엔트를 그만둔 그는 3개월 동안 모은 월급으로 4개월 동안 학원 주간반에 다니며 밤낮으로 공부했다. 한때 잠시 멀어졌던 친구 심정훈도 마음을 다잡고 그와 함께 맹렬하게
학력고사 준비를 했다. 그들은 성남의 독서실에서 서로를 깨워가며 밤을 새웠다. 이재명의 시간표는 공장에 다닐 때와 다르지 않았다.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손에 단어장을 든 채 잠들어 사기막골에 버스 종점까지 가곤 하는 것도 공장에 다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졸음을 참으려고 물수건을 짜서 머리에 동여매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같았다. 여름의 독서실은 모기들의 향연이었다. 아무리 잠을 줄여도 공부할 시간은 늘 부족했고 잠은 호시탐탐 그를 유혹했다. 이재명은 가을에 들어서면서 가져다 두었던 담요마저도 집으로 도로 가져다 뒀다. 자기도 모르게 등에 걸치고 있던 담요를 덮고 잠들곤 했기 때문이었다. 오들오들 떨면서 공부를 하고 통금이 풀리면 집에 와서 한숨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 다시 학원으로 갔다. 양은 도시락에 담긴 식은 밥을 학원에서 점심과 저녁에 나눠 먹고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그는 행복했다. 그렇게 여한 없이 공부해 보기는 처음이었다. 이재명은 어머니에게 도시락을 2개 싸지 못하게 했다. 배가 부르면 졸음이 빨리 왔다. 그런 아들이 애처로웠던 어머니는 도시락에 밥을 누르고 눌러 담아주었다. 그는 어머니가 준 차비로 학원에 가서 어머니가 싸준 그 도시락을 먹으며 11월 23일까지 공부했다. 마침내 대입 학력고사를 보는 1981년 11월 24일의 아침이 밝았다. 시험은 지난해까지 치른 대입 예비고사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했다. 재수, 삼수생이 많은 학원에서 가채점을 해본 수강생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요즘 말로 하면 불수능이었다. 하지만 이재명은 모의고사 때보다도 별로 어렵지 않았다. 전국 30만 등 밖에서 시작해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2000등 안으로 약진한 이재명이었다. 목표했던 260점이 넘는 건 확실했다. 재수 3수를 한 학원 동료들 때문에 이재명은 표정을 관리해야 했다. 대입 학력고사 결과 발표가 나왔다. 이재명이 받은 점수는 285점이었다. 전국 2500등에 들었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성적으로 가지 못할 대학은 없었다. 오, 재명씨, 제발 정신 차립시다. 연수원 동기들은 이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판검사로 현직에서 6개월만 있다 나오면 정관 예우 받으며 개업할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개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월급 직원으로 들어가는 이재명은 이에 불과한 별종이었다. 용감하게 현직을 포기하고도 가고 싶은 성남의 노동자들 곁으로 가지 못한 이재명을 안타깝게 여긴 2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조영래 변호사였다. 이재명이 눈물을 쏟으며 읽었던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란 전태일 평전을 익명으로 썼던 조영래를 이재명은 무한히 존경했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최우등으로 나온 수재였지만 노동자와 민주주의를 위해 이름을 감추고 헌신한 조영래였다. 이재명은 연수원 변호사 15를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로 나갔다. 그는 조영래 변호사가 맡은 망원동 수재민 집단 소송을 보조했다. 이재명이 우러러보던 조영래 변호사가 이재명을 불러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라며 금융기관에서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판검사 임용을 포기한 25살 변호사의 무모한 용기와 딱한 사정을 가상하게 여긴 조영래 변호사의 배려였다. 이재명은 거금 500만 원이란 돈도 돈이었지만 우러러보던 조영래 변호사가 자신을 믿고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뿌듯하고 고마웠다.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며 노동자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대선배의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는 변호사가 되리라 다짐하며 이재명은 500만 원의 군자금을 받았다. 조영래 변호사가 빌려준 500만 원의 군자금을 가지고 성남에서 진지를 물색하던 이재명에게 또 한 명의 원군이 나타났다. 돈이 없어 검정고시 준비를 포기하려고 하던 그에게 공짜로 학원에 다니게 해준 성일학원의 김창구 원장이었다. 김창구 원장은 제대로 해보라며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무어라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두 분으로부터 이재명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웠다. 그도 능력이 생기면 두 사람처럼 하고 싶었다. 참으로 고마운 두 분이었다. 이재명은 두 사람이 빌려준 1,000만 원의 군자금을 가지고 연수원 동기인 임상대 변호사와 함께 성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25살의 변호사 이재명은 사무실을 열면서 두 가지를 결심했다. 돈을 변호하지 않고 사람을 변호하겠다. 이익을 변호하지 않고 정의를 변호하겠다.